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한의사 엄석기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엄석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질병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늘 준비한 주제는 몸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진전증입니다. 떨림은 그 강도가 미세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기도 하지만 매우 심하게 떨려서 그 부위를 일상생활에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일상생활 불편보다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서 더 고통을 받기도 하고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진전증의 원인과 종류 그리고 치료법까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궁금한 게요. 정확히 이게 어느 부분이 떨리는 겁니까? 주로 손이 많이 떨리기는 하지만은 손 이외에도 머리, 목, 턱, 혀, 목소리, 드물게는 다리와 발도 떨릴 수 있습니다. 신체의 일부 근육들이 교대로 또는 동시에 수축하여 불수의적으로 일정한 주기를 가지며 율동적으로 떨리게 됩니다. 어느 특정 한 부분이 떨리는 건 아니고 좀 전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 거군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떨림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위는 어딜까요? 2010년도에 보고된 해외 논문에 의하면 가장 많이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는 손으로서 약 90%의 환자에게서 나타나며 머리 부위의 떨림은 약 30%, 음성 떨림은 약 20%, 하지 떨림, 얼굴과 턱 떨림 등은 약 10%에게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체 어느 부위든지 떨림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 중에서 일단 빈도가 가장 높은 건 손이군요. 네. 떨림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럼? 떨림의 원인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현재까지 연구에 의하면 유전 등의 다양한 가능성에 의해 대뇌의 피질, 기저핵, 아래 올리브핵, 중내 피계, 손해, 척수, 근, 골격계 등의 상호작용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생리적 떨림에서는 말초 기전이 주로 작용하며 파킨슨병이나 본태성 떨림과 같은 병적 떨림에서는 중추 기전이 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 없이 떨리는 경우도 있고 특정 질환이 원인으로 인해서 떨림이 생기는 경우도 있군요. 네. 그러면 그렇게 원인에 따라서 구별하는 게 방법인가요? 증상이 유발되는 순간의 특성, 빈도, 진폭, 강도 등에 따라서 안정시 떨림, 활동성 떨림, 의도성 떨림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떨림이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는 질환에 의해서 본태성 진전, 파킨슨병 떨림, 근긴장 이상성 떨림, 말초 신경병증성 떨림, 약물 유발성 떨림 등으로 구별하기도 하는데요. 각각의 경우별로 떨림증이 유발되는 순간이나 유발된 떨림의 빈도, 진폭, 강도 등의 특성 등에서 구별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종류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태성 진전증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그 여러 가지 떨림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본태성 진전증은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진전 중 하나입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진전증을 본태성 진전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본태성 진전으로 내원하는 환자 수는 2010년 33,600여 명에서 2016년 54,400여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이 본태성 진전의 발병 위험인자임을 고려하면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본태성 진전 환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원인 없이 떨림이 생기는 경우를 본태성 진전증이라고 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될까요? 떨림이 양측성으로 활동성 떨림을 동반하거나 하지 않는 자세성 떨림이 확실하게 인지 가능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경우가 5년 이상이 된 상태입니다. 다른 질환과 약물의 영향 등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에 본태성 진전증으로 진단합니다. 또한 본태성 진전증은 65세 이하에 발병하며 직계 1초 이내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와 가족력이 없는 경우, 가족력과 관계없이 65세 이후에 발병한 경우에 세 유형으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 첫 문장에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네. 그 떨림이 양측성으로 활동성 떨림을 동반하거나 하지 않는
자세성 떨림이 확실하게 인지되는 경우 이게 네. 그러니까 떨림이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인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환자를 진찰할 때 가시적으로 눈에 확실하게 떨림이 유발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확실하게 인지되면서 양쪽 손에 다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최소한 5년 이상이 되었을 때를 임상에서는 본태성 진전증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떨림이 확실히 인지가 되는 네. 경우를 말씀을 네, 하신 네. 거군요. 그러니까 다른 뭐 질환이나 약물 없이 특정한 원인이 네. 없이 확실히 떨림이 나타나는 경우.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우는 높은 연령이나 가족력 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그 어떻게 보면 본태성 진정증 고위험군의 한 요소에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본태성 진정증의 특징이 따로 어떻게 더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본태성 진전증은 가족 구성원 내에 동일한 증상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신경계 증상이 동반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자세를 유지하거나 활동을 할 때 떨림이 발생하며 대개 양쪽으로 발생하지만 주로 사용하는 손에서 먼저 생기기도 합니다. 또 머리를 좌우나 위아래로 흔드는 떨림, 턱, 입술, 혀, 목소리 등에서 떨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환자의 감정 상태나 육체적인 피로에 따라 악화되며 알코올 섭취에 의해 떨림이 감소하는 환자가 약 50에서 90%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이나 머리 등의 떨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로 인해서 불편할 수 있지만 특별히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태성 진전 그 자체는 건강에 큰 해가 없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불안해서 손을 떨거나 고개를 흔드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더 심해지기 전에 치료를 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게 도와야 합니다. 네. 연령이 증가할수록 진전의 진동수는 감소하나 진폭은 증가하는 특징이 있어 더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특별히 건강상의 이상은 없을지라도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부담스럽고 또 일상생활에 불편함은 있을 거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에 대한 치료법은 잠시 후에 좀 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원인을 살펴보던 중이어서 또 다른 원인도 좀 볼게요. 이게 질병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파킨슨병, 파킨슨 증후군, 손의 진전, 근긴장 이상, 약물, 술에 의한 떨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머리 떨림은 근긴장 이상으로 유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긴장 이상 환자의 약 68%에서 머리 떨림이 나타났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 경우에만 나타나는 손떨림도 본태성 떨림보다 국소적인 근긴장 이상과 관계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긴장 이상은 정확하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근긴장 이상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근육이 수축함으로써 근육이 뒤틀리거나 떨림 등의 반복적인 비정상적인 운동과 이상한 자세를 초래하는 이상운동 현상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학적 질환입니다. 떨림은 근긴장 이상이 있는 목이나 손에 떨림이 동반되어 나타나거나 근긴장 이상이 없는 다른 신체 부위에서 관찰되는 근긴장과 연관된 떨림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운동성 떨림의 형태로 나타나며 본태성 떨림에 비해 떨림이 불규칙적이고 돌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눈 밑에 자꾸 떨리는 이 떨림 같은 게 해당이 되는 거죠? 눈떨림보다는 목을 떨리는 경우와 글씨 쓸 때 손을 떨리는 경우 그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약 먹으면 그럴 때 뭐 손이 떨린다 혹은 심장이 두근거린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어떤 특정 약물 복용도 떨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네, 많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운동을 보완, 수정, 교정하는 추체 외로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약물 유발성 떨림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원인이 되는 약물을 중단할 경우 떨림이 사라지기 때문에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 발생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앞서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유병률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좀 노인 환자가 많습니까? 네, 많습니다. 2016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 연령대에 걸쳐서 환자가 존재하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병 시기에 있어서는 떨림증은 20대와
때에 많이 나타나는 양극성 형태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게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병률도 올라가지만 하지만 젊은 시기에도 떨림 증상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증상이 있어서도 좀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도 떨리는 경우가 있고 또 특정 자세 때 떨리는 경우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태성 진전이나 생리적으로 과항진된 진전의 경우는 자세를 취할 때 대부분 나타나며 안정을 취할 때는 나타나지 않고 양측성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며 파킨슨 진전, 약물 유발성 파킨슨 진전 등은 휴식을 취하며 안정을 취할 때 대부분 떨림이 나타나나 자세를 취하면 일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다가 다시 나타나며 대개 일측성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긴장 이상에 의한 작업 특이성 진전의 경우는 글쓰기와 같은 특정 동작에서만 떨림이 불규칙적으로 비율동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단순 떨림 증상 말고 다른 증상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지 저하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우울, 뭐 이런 비운동 증상도 혹시 나타날 수 있는 겁니까? 네, 나타납니다. 본태성 진전증의 주요 증상은 자세성 운동성 떨림이지만 최근 연구에서 자세 불안정, 안구 운동 이상과 같은 추가적인 운동 증상뿐만 아니라 인지 저하, 우울, 불안, 수면 장애와 같은 비운동 증상도 함께 나타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태성 진전에 대한 인식이 단일 중후성 질환에서 복합적인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 점차 변화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본태성 진전증이 있는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하여 파킨슨병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4배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치료를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좋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병원 가면 이건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쉽게도 진전증을 확인할 수 있는 혈액학적 검사나 영상검사법이 아직 없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에 대한 진단은 상세한 병력의 파악과 여러 자세와 동작 등에서의 떨림의 양상과 특성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실시하는데요. 첫째, 떨림 증상이 나타나는 해부학적 위치, 둘째, 떨림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신체의 위치와 상황, 셋째, 떨림의 빈도, 넷째, 떨림의 진폭 등을 상세히 파악한 후 진단하게 됩니다. 또한 뇌의 기질적 이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MRI 혹은 도파민 운반체 영상검사 등의 뇌 영상검사를 실시하거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혈액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진단이 되면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 사실 현대 의학에서 이루어지는 치료법과 또 한의학에서 이루어지는 치료법이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네. 임상에서는 떨림 증상 완화 목적으로 서양의학에서는 약물 치료 및 수술 치료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의학에서는 약물 치료, 침 치료, 약침 치료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한의학적 방법으로는 어떤 치료법들이 더 이루어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까요? 네. 한의학 분야 치료에 대한 여러 연구에 의하면 처방으로는 억간산 가미, 청간 소요산, 보중 익기탕, 청금 조이탕 가미 등에 많이 사용되며 구성 약재로는 백복령, 시호, 당귀, 백작약, 천마, 조구 등 천궁 등이 주로 많이 사용되는데 주로 신경세포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침치료로는 백회, 풍지, 태충, 합곡, 삼음교, 사신총 등의 혈자리를, 약침 치료로는 황련, 해독탕 등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한의학적 치료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략 70% 정도의 치료 유효 반응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예후도 좀 궁금합니다. 치료 후에는 어느 정도나 증상 호전을 보입니까? 임상에서 관찰과 각종 연구 자료를 취합하여 보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70% 환자에서 효과 반응이 나타나며 60%의 환자는 진전증이 절반 이상 호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경우, 근긴장 이상을 동반한 경우, 발병 20년 이상의 경우, 높은 가족력의 경우 등에서는 이러한 치료 기간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은 것으로 임상에서 관찰됩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심리적 문제를 동반하며 불안에 민감한 성향을 보입니다. 특히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고 심하면 사회 공포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시 진전증뿐만 아니라
동반되는 심리적 문제와 신체적 증상도 함께 호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고위험군 요소가 있는 분들은 좀 호전이 더디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어떤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까? 증상의 특성과 환자 연령대에 따라 치료 목표 설정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 대개 적극적 치료 시기와 관찰 시기로 구별해 치료 기간을 설정합니다. 대개 일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의 증상 관리를 목표로 하며 약물 치료와 근력 운동 등을 병행하도록 하며 불안과 우울에 대한 적극적 관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한의학적 치료의 경우는 대개 3에서 6개월의 적극적 치료 시기와 12개월 이상의 관찰 시기를 권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사실 앞서서 어떤 건강상의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네. 때때로 어떤 분들은 이 진전증이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또 생기는 증상이다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덜어는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도 꼭 치료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많지만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73%나 됩니다. 네. 또한 본태성 진전에 대한 인식이 당일 증후성 질환에서 복합적인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조기 치료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복합적인 증상 개선을 목표로 치료함에 있어 단순 증상 개선을 위한 약물 투여보다는 증후들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병리로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에서 한의치료가 보다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네. 그러면 치료를 한 이후의 재발 가능성은 어떤가요? 떨림은 대뇌 피질, 기저핵, 아래 올리브핵, 중내 피계, 손해, 척수, 근골격계 등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중 기저핵, 아래 올리브핵, 중내 피계 등의 영역은 감정과 정서의 변화에 민감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들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과민해지면 증상이 다시 악화될 수 있는 병인으로 작용합니다. 또 여러 원인에 의해 대뇌 피질, 손해 등의 퇴화에 의해서도 증상이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고. 그러면 진전증 재발을 막으려면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본태성 진전은 복합적인 뇌의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뇌는 산소 부족과 바이러스 등에 의하여 쉽게 손상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뇌의 산소 부족을 예방하고 바이러스 등에 의한 염증 유발을 예방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운동과 생활 습관의 개선, 스트레스 관리, 식생활 관리, 수면의 개선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한 스트레스 호르몬의 지속적 분비는 장벽을 약하게 하여 면역 반응을 과도하게 유발하며 뇌의 혈액 내 장벽을 약하게 만들어 감염에 취약하게 하는데 이로 인해 뇌신경 세포, 특히 기저핵의 선조체 부위 손상을 유발하므로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진전증 재발을 막고 혹은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뇌 건강 유지법 있으면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운동은 뇌의 산소 부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뇌의 혈액 순환을 개선할 수 있는데 특히 유산소 운동은 움직이지 않는 것에 민감한 손해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자극하며 이를 통해 뇌간 기능의 유지와 개선 및 도파민, 세로토닌 분비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 등으로 유발된 뇌 흥분에 의한 과호흡 유발 및 이로 인한 산소 부족을 예방하기 위한 명상 훈련을 꾸준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8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하는 것이 뇌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뇌의 세포 기능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및 황산화 음식물 섭취를 통하여 뇌의 에너지 대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할 것을 권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전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한의사 엄석기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한의사 엄석기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엄석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할 주제 알려주시죠. 아이에게 보이지 않던 행동이 반복적으로 관찰된다면 틱 장애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눈 깜빡임이 잦거나 얼굴을 찡그리거나 목을 가다듬는 소리가 반복되는 것이 그 예인데요. 증상이 아주 복잡하고
경과 발생, 수반되는 장애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주 약한 증상에서부터 소수의 환자만이 앓고 있는 아주 심한 증상까지 정도가 다양합니다. 오늘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틱장입니다. 아이의 특정 행동을 두고 혹시 틱이 아닐까 의심되고 고민이 되신다면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틱부터 알아볼게요. 보통 틱장애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네. 일종의 질병인 거죠? 네, 질병입니다. 틱이란 소아의 뇌신경 발달기에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갑작스럽고 빠르며 반복적이며 비율동적인 상동적인 움직임이나 소리가 나타나는 것으로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에서는 발달기에 시작되는 장애들의 집합인 신경 발달 장애의 항목에서 ADHD, 특정 학습 장애 등과 함께 틱 장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혹은 어떤 분들은 습관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분명한 질병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틱은 누구나 어느 연령대에서나 다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틱 증상은 모든 연령군과 전 생애에 걸쳐 발현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개 틱은 전형적으로 4세에서 6세 사이에 시작되며 증상은 10세에서 12세에 가장 심하고 청소년기에 일반적으로 약해진다고 합니다. 2016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 연령대에 걸쳐서 환자가 존재하나 17세 이하의 학령기 연령대에서의 환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아이들에게서 많이 보여지긴 하는데 가끔 성인에게서도 틱장애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릴 때 있었던 틱장애를 치료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어진 걸까요? 네, 아동의 틱이 주로 발생과 성장 과정에서의 신경 발달 장애의 일종이라면 성인의 틱은 18세 이전에 발병한 아동의 틱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만성화한 경우이거나 혹은 18세 이후의 심리적 요소 혹은 추체 외로의 기질적 장애 등의 원인으로 발병한 틱 장애인 경우입니다. 아, 어릴 때 치료하지 않아서 이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아동 틱과 성인 틱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이들의 틱과 성인 틱은 다양한 동반 질환의 위험성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은 ADHD, 강박장애, 분리불안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성인들보다 높고 사춘기 이후 경우에는 새롭게 발병하는 주요 우울 장애, 물질 사용 장애 또는 양극성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틱이 동반 질환의 위험성이 더 크군요. 그러면 보통 어떤 질환을 동반합니까? 병원에 내원하는 틱 장애 아동의 경우 약 50에서 60%가 ADHD를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환아들에게서도 약 7에서 34%가 틱 장애를 같이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틱과 강박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는 20에서 40% 정도이며 틱과 관련된 강박 증상은 성적이거나 공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충동 조절의 어려움, 말하기와 글쓰기 등 특정 학습 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자폐증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몇몇 연구에서 틱 장애와 뚜렛 장애를 경험하는 환자들의 삶의 질과 자존감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낮음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생각보다 동반되는 질환이 많군요. 네. 근데 말씀 중에 듀렛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건 틱 장애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뚜렛 장애는 틱 질환을 자세하게 분류할 때 한 종류로서 증상이 가장 심한 경우이며 정확히는 데라투렛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운동 틱과 음성 틱 증상이 동반하여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데라투렛 증후군 진료 인원이 약 6,600여 명으로 틱 장애 환자 중 가장 많은 34%를 차지하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틱 장애 중에 어떤 한 종류에 해당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인도 여쭤볼게요. 틱 장애는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연구를 살펴보면 중추신경계 발달 과정 중 신경생물학적 원인과 유전적 원인 그리고 환경적, 심리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으로 뇌의 특정 부위에 변화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발달신경정신질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경생물학적 원인으로는
운동 조절과 관련한 도파민 체계 이상 및 운동의 보완, 수정, 교정을 담당하는 뇌의 피질 선조체, 시상 피질 회로의 이상이 틱 장애의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명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이게 뇌 문제로 봐야 하는 겁니까? 네, 틱은 뇌의 이상 문제입니다. 뇌의 문제에 관한 국내에서의 연구도 활발한데 2016년 보고된 한국뇌연구원의 한 연구에 의하면 페트 이미징을 통해 음성 틱과 운동 틱 발생 시 뇌의 영역별 활동 변화를 관찰할 결과 음성 틱의 경우 사람의 감정을 담당하는 시스템인 대뇌 변형계를 구성하는 전대상 피질, 편도체, 해마에서 활성도가 눈에 띄게 증가한 반면 운동틱의 경우 1차 운동 피질과 손해의 활성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생기는 건 아니군요. 네, 아무 이유 없이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 증상도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틱 하면 떠오르는 증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운동틱과 음성틱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운동틱은 나타나는 근육근과 양상에 따라서 단순 운동틱과 복합 운동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운동틱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단순 운동틱 그리고 복합 운동틱 구분해서 좀 알려주실까요? 네. 단순 운동틱은 순간적인 눈 깜빡임, 목 경련, 얼굴 찡그림, 어깨 으쓱임 등으로 나타납니다. 복합 운동틱은 단순 운동틱과 달리 한 군데 이상의 근육을 침범한 얼굴 표정, 만지기, 냄새를 맡거나 띄기, 발 구르기 혹은 욕설 행동증과 같은 좀 더 통합적이고 마치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동과 같은 양상을 나타냅니다. 네, 보통 표정이나 행동으로 나타내지는 그런 증상들이군요. 네. 자, 다음은 음성틱도 있었는데요.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될까요? 음성틱은 코와 목구멍을 통하여 흐르는 공기에 의해 생기며 헛기침, 꿀꿀하는 소리, 코로 킁킁거리기, 코웃음 치기와 동물이 짖는 소리 같은 단순 음성틱이나 단어, 구 혹은 문맥을 벗어나는 문장, 외설증, 즉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단어를 주로 외설스러운 욕을 사용하는 것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음성틱, 운동틱 구분하지 말고 그냥 틱 증상으로 봤을 때 어떤 특이점이나 특징이 있습니까? 틱 증상의 공통적인 특징은 불수의적이고 시간에 따라서 강도나 빈도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하면 일시적으로 억제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불수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불안, 피로감, 지루함 또는 흥분 상태, 감염 질환 기간, 급격한 온도 변화 등에서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도 변화가 심한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면 증상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휴식, 수면 중 한 가지 일에 몰두할 때는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운동틱과 음성틱이 동반해서 1년 이상 지속되는 걸 앞서서 듀렛 장애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듀렛 장애는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 따로 있을까요? 외설증으로 전체 뚜렛 환자의 10% 미만에서 나타납니다. 약 25에서 50%의 환자에서 틱 발생 전에 과잉 행동, 산만함, 지속적인 주의력의 어려움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10세 이상이 되게 되면 아이들은 대개 틱 증상 전에 전조 증상을 보고합니다. 전조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전조 감각 충동은 전형적으로 뭔가 조이는 느낌, 터질 것 같은 느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편감 등을 경험하는 것 등입니다. 예를 들어 기침 소리 같은 음성 틱을 하기 전에 목이 아파오거나 간지러운 느낌, 목을 움직이는 틱을 하기 전에 목이 뻣뻣하게 굳거나 수축하는 느낌 등을 호소하게 됩니다. 간혹 전신이 달아오르는 듯한 느낌을 이야기하는 아동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음성틱이라든지 뭐 운동틱이라든지 모두 증상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로 좀 반복하는 편이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악화되는 건지 뭐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틱 증상은 스트레스에 민감함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틱 증상에 대해 벌을 주거나 야단을 치는 경우 더 악화됩니다. 또한 가정 불화, 학교 시험, 흥분되는 휴일, 친구와의 불화, 신학기 등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틱이 악화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이런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심리적인 요인을 강조하여 생각하면 오히려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즉, 아동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규칙이나 책임을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 아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도록 방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틱장애 행동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야단치거나 강압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는 건 아니군요. 근데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러한 증상이 대부분 환자의 감정이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이런 말 뒤에 숨어 있는 것은 내적 충동입니다. 내적 충동 때문에 본인이 진짜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므로 야단친다고 해결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아이들보다는 우리 부모가 새겨 들어야 할 말 같은데요. 부모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 사실 어떨 때 틱을 의심하면 되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십시오.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은 어떻게 됩니까? 눈을 깜빡거리는 등의 안면 표정근의 이상 증상이나 헛기침 등의 음성 이상 증상 등이 갑작스럽고 빠르며 반복적이고 비율동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틱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한 번에 딱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는데 이게 보통 틱은 어떻게 진단이 내려집니까? 만약 틱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지속성 틱 장애나 뚜렛 장애로 진단하는데 장애의 경과 중 동시에 있지 않았더라도 음성 틱과 운동 틱이 있었으면 뚜렛 장애로 진단되고 평생 동안 운동 틱이나 음성 틱 중에서 한 종류만 있었다고 한다면 지속성 운동 혹은 음성 틱 장애로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한편 달리 분류되지 않는 틱 장애는 틱이 4주 이하 동안 지속되거나 틱의 발병 연령이 18세 이후일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앞서서 이제 뇌의 문제라고 하셔서 좀 궁금한 거는 MRI 같은 영상 진단을 하더라도 뭐 그 자체로는 틱 장애 유무를 판별할 수는 없는 겁니까? 네, 뇌 신경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1차적 틱을 영상 검사로 진단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두부 외상, 뇌졸중 등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나타나는 기질적 틱 장애는 영상 검사가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까? 네, 많은 경우 틱 장애는 치료 없이 스스로 해결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치료는 틱 장애의 유형과 그 심각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심한 틱의 경우에는 서양의학 치료 혹은 한의학적 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들은 틱을 조절하거나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주로 행동치료, 약물치료, 신부 자극술 처치 등에 있으며 한의학에서는 한방정신요법, 한방약물요법, 침구요법, 기공요법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발달 및 생애 주기에 맞추어 개인 맞춤 치료를 시행할 수 있으며 치료로 인한 우울, 무기력, 졸림 및 학습 부진 등의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치료법으로 적당합니다. 무조건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군요. 일반적으로 뚜렛 장애, 만성 틱 장애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선호하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은 일과성 틱 장애는 비약물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대개 약물 치료 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증상이 조절된 후 감량을 고려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단 초기에 치료를 받으면 이게 증상이 더 악화되는 걸 막을 수는 있는 건가요? 네, 치료를 통하여 틱을 조절하거나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생 빈도와 강도를 조절하여 줄임으로써 일상생활의 방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 이 틱 장애로 진단을 받으면 우리 부모들 참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게 유치원이나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건 아닌지 혹은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지 이런 걱정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합니다. 아이가 틱 장애로 진단을 받는다면 이게 뭔가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지 이 또한 좀 답변을 해주실까요? 틱 장애 아동들도 지능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틱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아동의 약 50%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있고
약 40%는 강박증에 있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장애를 동반하고 있으면 학습에 집중을 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동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혹시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청소년 후기나 성인기에 들면서 전체 환자의 60에서 80%에서 틱 증상이 소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합니다. 그러나 18세 이후에 만성적 틱 장애나 뚜렛 장애로 고생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이러한 경우는 우울, 양극성 장애 등의 다양한 동반 질환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60에서 80%가 뭐 호전이 된다면 당연히 치료를 받는 걸 추천을 드려야 할 텐데 문제는 재발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치료 후에 증상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틱 장애는 뇌의 발달과 성장 및 감정과 느낌의 변화에 민감한 질환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0에서 12세, 15세 전후 등의 시기에 7세 이전에 나타났던 틱 장애가 재발하거나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 4주 이상 지속적으로 틱 장애가 나타나거나 혹은 이전에 나타나지 않던 틱이 나타난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통하여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런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으면 그 또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뭐 생활 습관을 바꾸는 노력도 필요할까요? 네. 일부 생활 습관의 변화는 틱의 빈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피하기,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친구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과 지원을 요청하기, 틱은 나이가 들면서 좋아지거나 사라지는 경향이 있음을 기억하기, 교사와 보호자 및 자녀를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태에 관해 알리기, 관심과 우정을 북돋아 줌으로써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도록 도와주기, 틱이 발생하는 시간을 무시하고 어린이에게 지적하지 않기 등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아이 스스로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틱을 앓는 아이를 옆에서 돌봐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건 사실 부모거든요. 네. 그러면 부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틱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는 어떤 생활 가이드를 지켜야 하는 건지도 좀 팁을 주시죠. 네.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들은 틱 증상에 대한 자세한 관찰이 필요하긴 하지만 틱 자체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의 틱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스스로 조절해야 하고 틱 자체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아이가 틱 증상으로 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감 있게 생활할 수 있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틱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 아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줄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스트레스 조절법을 익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아이가 아프면 부모 마음은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아이의 무관심은 정말 힘들겠죠. 하지만 적당한 무관심은 이 틱을 앓는 아이에게는 약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까지 한의사 엄석기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